나라가 망하는 순간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들이 움직였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딱 3번. 이게 왜 소름 돋냐면 움직인 게 왕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면 단 2글자로 정리됩니다. 침략.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지 단 20일 만에 한양이 뚫렸어요. 서울이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선조는 짐 싸서 의주로 도망갔고 열받은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관군 지휘관들은 성을 버리고 내빼고 전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관군도 아니고 국가가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농민이 낫을 들고 양반이 칼을 들었으며 노비와 주인이 나란히 서서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조선은 신분제 사회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같은 편에 서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장면인지. 근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게 있었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스님들이 창을 들었어요. 묘양산에 있던 서산대사 휴정, 당시 나이가 72세입니다. 72세 노승이 선조한테 불려가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전국 사찰에 경문을 뿌렸어요. 그러자 전국에서 승려들이 모여들었고 총 5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그의 제자 사명대사 유정이 이 승병들을 이끌고 평양 탈환전에 뛰어들었고 의병 숫자가 한때 관군을 넘어섰어요. 나라가 버린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러 나선 겁니다. 근데 소름 돋는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315년 뒤에 그대로 반복돼요. 1907년 이번엔 일본이 칼이 아니라 돈으로 나라를 삼키려 했습니다. 1300만원, 당시 대한제국 1년치 나라 살림 전체랑 맞먹는 빚을 강제로 떠안긴 거예요. 못 갚으면 나라 땅을 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부는 손을 놨습니다. 근데 조선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구의 기생 앵무, 본명 영농산 국채보상수금소를 찾아가서 100원을 탁 내려놓았어요. 당시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자가 감히 남자보다 더 낼 수가 없어서 100원을 내놓으니 누구든지 남자가 1000원, 만원을 출연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하겠다. 기생이 양반 남자들한테 더 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운동을 발기한 거부 서상돈이 얼굴을 붉히며 거금을 내기로 결의해버렸어요. 기생 한 명한테 창피를 당한 거죠. 뒤를 이어 평양 기생들이 비록 천한 직업이지만 국민된 의무는 일반이라며 의연금을 냈고 거린이 구걸한 동전을 냈으며 아이들은 세뱃돈을 꺼냈습니다. 20세 병사는 관리들이 기생 불러 연애버리는 걸 보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박살냈어요. 황제도 담배 끊고 아이들도 세뱃돈을 내는데 관인들은 뭐 하냐면서요. 그리고 가관인 건 도적대가 의연금 수송대를 길에서 막아섰는데 국채보상금이라는 걸 알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도적질을 하고 있으나 나라를 구할 의연금을 보태고자 하오. 서울에 도착하시거든 충주의 도적대가 10원을 냈다고 신문에 실어주시오. 이름도 안 밝혔어요. 그냥 나라 빚 갚으라고 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국내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 유학생들이 금연을 결의하고 모금운동을 벌였고 미국과 러시아에 살던 교포들도 의연금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까지 이 운동에 동참했어요. 이 운동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알려지자 이후 중국, 멕시코,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외채 상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국채보상운동이 세계 자립운동의 효시가 된 거예요. 기생, 도적, 거린, 아이까지 참여하지 않은 계층이 없었고 3개월 만에 모금액이 20만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위기를 느낀 통감부가 움직였습니다. 쓴 수법이 기상천외했어요. 이 운동을 전국에 알리던 대한매일신보의 핵심 인물 양기탁한테 국채보상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해버린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재판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도자가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생겼고 동력을 잃은 운동은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칼로 안 되니까 거짓말로 무너뜨린 거죠. 이 운동은 끝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이런 자발적 국빈 모금운동은 유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0년 뒤에 또 반복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예요.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가용 외환 보유고가 겨우 20억 달러.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이끈 단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우연히 반복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90년 전 조상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 가져오세요. 4가구 중 1가구가 장롱을 열었고 결혼 반지를 뺐으며 돌반지를 가져왔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추기경 취임 때 받은 금 십자가를 내놨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금반지를 내놨으며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꺼냈습니다. 석 달 만에 351만 명 227톤 수출하니까 약 22억 달러. 당시 가용 외환 보유고 20억 달러를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2001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달러를 전부 상환했습니다. 원래 2004년까지 갚기로 했던 돈을 3년이나 앞당긴 거예요.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국민 중 42%가 IMF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이 운동을 꼽았습니다. 외국 언론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요. 1592년 임금이 도망가자 72세 노승이 창을 들었고 의병수가 관군을 넘었습니다. 1907년 나랏빛 앞에서 기생이 양반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도적이 이름도 없이 돈을 냈습니다. 1997년 나라가 부도나자 추기경이 십자가를 내놓았고 할머니들이 반지를 뺐습니다. 400년 3번 똑같은 패턴. 3번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왕이 도망가도 정부가 손을 놔도 가장 신분이 낮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 먼저 움직였어요. 스님, 기생, 도적, 거린, 할머니. 이건 그냥 애국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유전자처럼 새겨진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없다는 걸 본능으로 아는 것. 그게 400년 동안 3번이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